안녕하세요. 최저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김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함수식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함수식을 봤을 것입니다.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이 있을 때 x에 어떤 값을 주면 y가 x에 의존해서 값이 바뀌죠.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했는데, 즉 함수에서 함은 박스를 의미하고 어떠한 값이 박스에 대입됐을 때 결과값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렌이나 레인지 같은 함수들이 있었죠. 즉 프로그램에서 함수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의도된 출력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렌이나 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레인지 함수는 정수를 입력으로 전달하면 0, 정수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렌 함수는 리스트, 튜플 등을 입력으로 전달하면 아이템의 캡수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습니다. 프린트 함수 역시 어떠한 값이 입력됐을 때 밖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장 함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len하고 range 외에 sum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제에서 포문을 이용해서 학급의 점수를 구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합계를 구했어야 됐을 텐데, 지난번엔 포문을 통해서 구했지만 이번엔 sum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의 학급 점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sum으로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A로 하면 79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반복되는 작업들을 간편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시 최초의 def, definition을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definition하고 naming을 적어주고 naming 옆에 argument를 적어줍니다. argument를 인자 또는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끝에 콜론으로 코드 블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을 만들고 나서 그 내부에 바디로 해서 그 내부에 어떠한 인자들을 들어갈지, 어떠한 값을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린트 혹은 리턴 값을 하는데요. 프린트는 그냥 단순히 출력해주는 거고, 그 값을 밖으로 빼낼 때는 retur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밍입니다. 그래야 다른 개발자들과 서로 사용할 때 서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행해보면 빼기가 되면 문제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을 때는 네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sum 함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로 하고요. sum을 줍니다. 그리고 a라는 값을 주고요. 그리고 이 값을 더해줄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add라고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으로 I in a 코드블록, 콜론으로 코드블록 만들고요. 그리고 add 플러스는 i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return a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러왔던 a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um a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add 값을 리턴 해야겠죠? 하고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빼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tract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a, b 이렇게 인자를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콜론으로 하고요. a-b는 new로 해서 값을 주고요. return new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subtract 하고 16으로 하면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sum 할 때 리스트 값을 하나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b라고 주고요. a, b를 하면 이렇게 아규멘트가 하나만 요구하는데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10만 줄 경우 요구되는 값이 두 개 이상인데 하나만 요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값이 정해졌을 때 그 값에 맞춰서 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때 입력이 없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say의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가 없이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파라미터 내부에는 어떠한 값도 객체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객체 값에 함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는 프린트, 이거 역시 프린트 함수죠. 함수에 say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를 인자 값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의 경우는 타입 명시가 따로 없죠. 어떤 값을 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등시 어떤 의도된 파라미터를 따라서 값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을 전달할 때 정의된 순서에 따라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subtract 할 때 숫자를 16으로 줘야 a-b가 되죠. 근데 제가 반대로 6, 10으로 주면 전혀 이거와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4가 -4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자가 설정해 준 값에 따라서 정확히 값을 순서대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만들 때 add라는 걸로 함수를 주겠습니다. x 값을 y 값으로 이렇게 해서 함수를 줬었죠. x 플러스 y new는 return new 라고 됐었죠. 이런 식으로 줬었습니다. 이렇게 x, y를 어떻게 설정해주지 않는 것을 일반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값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y는 10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요. add 5 하면 이렇게 제가 값을 두 개 주지 않았지만 값을 하나만 줬을 때는 y는 그냥 10으로 값을 인지하고 디폴트 값으로 해서 5 플러스 10으로 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6을 값을 하나 더 주면 값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가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을 기본 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확인했듯이 프린트 함수 역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들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때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주의할 점은 디폴트 파라미터 뒤에 일반 파라미터가 위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올바른 예입니다. 인자가 A, B, C, 그리고 A, B는 일반 파라미터고 C는 디폴트 파라미터죠. 그리고 일반 파라미터 뒤에 디폴트 파라미터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파라미터하고 디폴트 파라미터,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일반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쵸? non default argument follow default argument. 그쵸? 일반 정의되지 않은 디폴트 아규멘트는 디폴트 아규멘트 D를 따를 수 없다라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키워드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 파라미터 값을 전달할 때 파라미터의 이름을 명시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파라미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맞게 전달하고 키워드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될 경우는 인자의 순서 없이 키워드 값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가 또 한번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x, y, z 값을 가진 new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return new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테스트 10, 20, 30이란 값을 주면 이렇게 값이 되죠. 그리고 x는 10, y는 20, z는 20 이렇게 해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도 키워드 값을 줬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값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턴은 함수의 종류를 명시하는데요. 리턴 옆에 값이나 수식이 있다면 그 해당 값을 호출자에게 반환합니다. 여기서 호출자란 정의된 함수에 이 테스트를 써서 말하는 호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없는 값을 반환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하고 타입을 해볼까요? 이렇게 non 타입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n이 없는 경우 코드 블럭이 끝나면 종료로 간주합니다. 이때도 run으로 간주합니다. run으로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int say hello 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say hello를 했지만 프린트 했지만 타입은 non 타입으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반환할 때는 하나의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값도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곱하기와 더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multiple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x, y의 인자값을 주고요. s는 x 플러스 y 그리고 m은 x 곱하기 y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x, s, 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add 5,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는 출력을 해보면 11,30으로 투플 형태로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A로 이렇게 하나로 출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B로 출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창조 가능한 코드상의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함수 내 변수는 자신이 속한 코드 블록이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이렇게 특정 코드 블록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상단에서 정의되어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유지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의 개념과 전역 변수의 개념은 잘 익혀두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존재할 경우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1은 10으로 주고요. num2는 30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테스트 함수를 만들고요. 우선은 x값, y값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new 1에 대해서 x 더하기 num1 new 2는 y 플러스 num2로 주고요. return은 new 1하고 new 2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함수에 1,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num1은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서도 계속 사용이 됩니다.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되죠. 하지만 여기 x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에서만 잠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정의된 적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함수가 진행되는 동안만 함수가 사용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 변수라고 하죠. 그리고 전역 변수는 이 함수 내에서도 작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2로) 주고요. num1 더하기 하고 변수로 new1로 변수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역 변수보다는 여기에 값을 준 지역 변수가 더 우위를 점해서 우선순위가 높아서 이 1과 2가 값으로 더해져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 값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가변 길이 인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가변 인자들을 정의해 줬습니다. 몇 개 들어갈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함수가 인자의 수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규먼트 같은 거나 키워드 같은 것들의 가변 길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테스트 별 하나 해주고요. s 하고 for I in ds 프린트 i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1 하면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주면 3개가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아무리 개수를 늘려서 해도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자가 정해지지 않고 가변적일 때 이러한 아규먼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rgs는 반환을 할 때 투플 형태로 반환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투플 형태로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키워드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2개가 붙고 키워드가 붙은 경우에는 키워드 파라미터로 인식이 되며 즉 함수 호출 시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함께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는 a는 1이라고 주면, 아이고 제가 잘못 호출했네요. test2로 호출해야 되죠. 그러면 키 값을 같이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는 a로 이렇게 출력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값은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인자 쓸 때 일반 인자와 가변 인자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주고요. 실행을 하고 F 호출인자를 쓰고 값을 주면 이렇게 하나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라고 주고요. 13, 14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A는 하나만 받기 때문에 하나만 값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아규먼트로 돼서 값이 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B는 2라고 값을 주게 되면, 아이고, 저기 앞에가 A였는데 또 A로 줬군요. F는 1로, B는 1로 주고, C는 2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키워드 가변 인자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인자와 가변 인자를 종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순서가 일반 인자, 그리고 아규먼트 가변 인자, 키워드 가변 인자로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